저는 7살 때부터 책 속에 살았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방에서 국가 기밀만 읽었어요. 20년 동안 수만 권의 문서를 머릿속에 암기했습니다. 지도부의 비자금, 은신처, 숙청 명단까지 모두요. 저는 북한 사무실의 사서였어요. 살아있는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어느 날 폐기 문서를 정리하다가 제 가족 사진을 봤어요. 숙청 명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킨 체제가 제 가족을 죽인 원수였어요. 그날 저는 도망쳤습니다. 머릿속에 모든 비밀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27살 때였어요. 7살부터 20살까지 저는 그냥 5번이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평양 외곽 지하시설의 좁은 방이었습니다. 보위부 산하 비밀 교육 수용소였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24시간 켜져 있었고 회색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에서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첫날 교관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특별하게 선택됐다. 조국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킬 아이들이다. 가족은 잊어라. 이름도 필요 없다. 오직 번호만 있을 뿐이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훈련은 침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둘째 날 한 아이가 울면서 뭔가 말했는데 그 아이는 사라졌고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두 번째 훈련은 기억력이었습니다. 숫자 100개를 10초 동안 보고 외우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20개밖에 못 외웠습니다. 틀리면 맞았어요. 한 달 후에는 100개를 모두 외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문서 분류였어요. 수천 장의 종이를 날짜별, 중요도별로 정리하는 겁니다. 실수하면 독방에 갇혔어요. 어두운 방에서 며칠씩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파도 울지 말고, 무서워도 떨지 말고, 화나도 표정을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감정은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처럼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교관이 뺨을 때려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명이었던 아이들은 셋으로 줄었어요. 한 명은 훈련 중 죽었고 한 명은 정신이 무너져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저와 2명만 남았어요. 12살이 됐을 때 본격적인 문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수백 장의 문서를 읽고 분류하고 외웠어요. 군사 기밀, 정치 보고서, 인사 기록 등 온갖 종류였습니다. 한 번 본 건 절대 잊지 않았어요. 사진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5살이 됐을 때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방이 나타났어요.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수만 권의 파일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어요. 이곳이 사무실이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지. 너희는 여기서 평생 일하게 될 거야. 이곳에는 김일성 일가의 비밀부터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숙청 명단까지 모든 게 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사무실에서 견습사서로 일했습니다. 매일 12시간씩 문서를 읽고 외우고 분류했어요. 지도부의 스위스 은행 계좌, 해외 비밀 안가 주소, 처형 대상자 명단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냥 글자일 뿐이었어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정식 사무실 사서로 임명됐습니다. 다른 2명의 동기는 탈락했어요. 저만 선택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만 건의 기밀이 저장돼 있었어요. 교관이 말했습니다. 5번, 너는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살아있는 기록 저장소지. 평생 이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비밀이 있으니까. 이해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갇힌 유령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기계처럼 일했어요. 본 것을 잊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문서를 분류하는 일만 했습니다. 세상은 제게 창문 없는 지하실이었고, 태양은 차가운 형광등이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살부터 27살까지 저는 사무실의 유일한 사서였습니다. 평양 지하 50m에 있는 이곳은 북한 정권의 심장이었어요.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고, 세 개의 철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음성 인식이 필요했어요. 저와 보위부 고위 간부 5명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축구장 2개 크기였고 천장까지 닿는 서가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각 서가마다 수백 개의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지하 숙소에서 일어나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첫 번째 임무는 새로 들어온 문서를 분류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밤 보위부에서 새 기밀이 내려왔어요. 고위 간부의 해외 송금 내역, 숙청 대상자 명단, 핵시설 이전 계획 같은 것들이요. 저는 각 문서를 읽고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한 뒤 적절한 서가에 분류했습니다. 하루 평균 200건을 처리했어요. 컴퓨터보다 빨랐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검색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요청이 오면 해당 정보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2012년 중국 단둥 비밀 계좌 내역이라는 요청이 오면 저는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정확한 위치를 말했습니다. 서가 347번, 세 번째 선반, 왼쪽에서 5번째 파일이라고요. 평균 3분 안에 찾았습니다. 제 기억력은 완벽했어요. 한 번 본 문서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암기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서는 원본을 소각하고 제 머릿속에만 보관했어요. 김정은의 스위스 비밀 계좌 27개, 후계자 후보 명단, 쿠데타 대비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 문서들을 수십 번 읽고 완벽하게 외운 다음 직접 불태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때로는 작성자도 숙청당해서 진짜로 저만 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7년 동안 축적된 기밀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도부의 비자금 목록 3,400건, 해외 은신처 위치 89곳, 숙청 명단 8,247명, 비밀 계좌번호 수백 개요. 정권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고위 간부들의 성 착취 기록, 뇌물 수수 내역, 권력 투쟁 음모까지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밥은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저녁 7시에요. 밥 한 공기와 김치, 된장찌개였습니다. 점심 대신 영양제를 줬어요. 배고픔을 억제하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감정도 더 무뎌졌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일했어요. 친구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외로웠지만 외로움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정은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면 안 됐어요. 김정은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5번이구나.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지? 대답했어요. 현재 총 72,483건의 기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웃었습니다. 놀랍네. 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야. 잘 지켜라. 자산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었어요. 27살이 됐을 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1990년대 고위층 가게도 문서를 폐기하라는 거였어요. 오래됐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상자를 열고 문서를 하나씩 꺼냈어요.
대부분 숙청된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수백 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붙어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봤어요. 최영호, 한미숙, 최지수. 제 인생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살 동안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요. 사진을 계속 쳐다봤어요.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5살쯤 돼 보였어요. 아이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어요. 거울에서요. 제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문서를 읽었습니다. 최영호, 1960년생, 김일성 반계 혈족, 인민군 대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 1995년 12월 숙청 대상으로 지정됐다고요. 처형 방식은 총살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새벽 5시 평양 외곽 처형장에서 집행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족은 연좌제로 처리됐습니다. 한미숙, 최영호의 아내, 평양음악대학 출신 성악가였다고요. 남편과 함께 같은 날 총살됐습니다. 그리고 최지수, 1988년생, 7세 여아, 특수교육시설로 이송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1995년 12월 16일 보이부 산하비밀 수용소로 이관됐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최지수, 제 이름이었습니다. 1988년생, 제 나이였어요. 7세 때 이송됐다는 건 제가 이곳에 온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이가 저였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럼 저 남자와 여자는 제 부모였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새벽 5시에 총살당한 부모님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20살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밀려왔어요. 분노도 함께요. 제가 평생 충성을 바친 체제가 제 부모를 죽인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지켜온 비밀들이 바로 제 가족을 멸문시킨 놈들의 더러운 비밀이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암기한 수만 건의 기밀 중에는 아버지 처형 명령서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 분류하고 외웠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서를 더 읽었습니다. 최영호의 제목은 반당 반혁명 음모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권력 공백기에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거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 죽인 겁니다. 반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협으로 간주됐던 거예요. 제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냥 최영호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7세 아이였는데 연좌제로 이곳에 끌려와서 기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서를 움켜쥐었어요. 찍고 싶었습니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성이 돌아왔어요.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죽습니다. CCTV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얼굴을 무표정하게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연습한 기술이었습니다.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다른 문서들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숙청된 사람들이 수십 명 더 있었어요. 모두 김일성 반계 혈족이거나 권력 투쟁에서 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1990년대는 대숙청의 시대였던 겁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잠재적 위협을 모두 제거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요. 저를 죽이지 않고 사무실 사서로 만든 이유요. 제 기억력 때문이었습니다. 7세 때 이미 뛰어난 암기력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도구로 만든 겁니다. 감정을 거세하고
기억만 남겨서 살아있는 하드디스크로 키운 거였어요. 이용당한 겁니다. 20년 동안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요.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탈출해야 한다고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를 죽이고 제 인생을 빼앗은 놈들에게요. 하지만 어떻게 도망칠까요? 사무실은 지하 50m였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으며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때 알람이 울렸습니다. 비상 알람이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5번, 그 자리에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보이부 요원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요. CCTV가 제 표정 변화를 감지한 겁니다. 아니면 문서를 주머니에 넣는 걸 봤거나요. 암살조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를 제거하러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빨간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문이었어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하려면 최소 3분이 걸렸습니다. 3분 안에 탈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7년 동안 암기한 수만 건의 문서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비상탈출구, 지하통로, 비밀출구 같은 키워드로요. 찾았습니다. 2011년 지도부 전용 비상대피시설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사무실 서쪽 벽 뒤에 숨겨진 통로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전용 탈출로였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든 거였습니다. 암호는 8자리 숫자였고 저는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정일 생일이었습니다. 서쪽 벽으로 뛰었습니다. 서가 347번 뒤였어요. 서가를 밀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다해 밀었어요. 서가가 천천히 움직이며 벽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키패드가 숨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삐 소리가 났고 벽이 열렸습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통로는 좁았고 축축했어요. 물냄새가 났습니다. 지하수로와 연결된 거였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5번, 어디 있어? 나와. 보이부 요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곧 통로를 발견할 거예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통로가 점점 내리막이 됐어요.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00m쯤 갔을 때 물소리가 들렸어요.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통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철창이 막고 있었어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부서졌어요. 철창을 밀고 나갔습니다. 지하수로였어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었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였어요. 사무실에서 벗어난 겁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11월이었고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물살을 따라 헤엄쳤습니다. 수로는 평양시내 하수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어요. 문서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이 물은 대동강으로 흘러갔어요. 강까지만 가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원들이 통로를 발견한 겁니다. 쫓아오고 있었어요.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0m쯤 갔을 때 앞에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수로 끝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동강 하류였어요. 밤이었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달이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감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둑으로 헤엄쳐서 올라갔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웠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평양 외곽이었어요. 공장 지대 같았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주택가였습니다.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공장 담장을 넘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젖은 회색 유니폼은 너무 눈에 띄었어요. 빨래줄을 찾았습니다. 한 집 마당에 옷이 걸려 있었어요.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바지와 저고리를 훔쳤어요. 갈아입었습니다. 젖은 유니폼은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평범한 평양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평양은 통제가 심했어요.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고 신분증 검사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제게는 신분증이 없었어요. 사무실 사서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2018년 보위부 전산망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신분 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기억해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을 쓸 수 있었어요. 사망 신고가 됐지만 전산에서 삭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정 오류였어요. 그중 한 명의 정보가 기억났습니다. 박순희 1988년생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전산에는 살아있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기억했습니다. 그 신분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요. 머릿속에서 또 다른 정보를 찾았어요. 2016년 보위부가 단속한 위조 전문가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이 평양에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최철수였고 주소도 기억했습니다. 평천구역 어딘가였어요.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했어요. 보위부가 평양 전역에 비상을 걸었을 겁니다. 검문이 강화될 거예요. 숨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요. 버려진 건물을 찾았어요. 공장 창고 같았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지만 안전해 보였어요. 구석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멈춘 거였어요. 숨을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부모님 사진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봤어요. 엄마, 아빠라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처음 부르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꼭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수하겠다고요. 이 사진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추웠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벗어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에만 나가서 음식을 구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빈집에 침입해서 먹을 걸 찾았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평양 거리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초기 수색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했어요.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최철수를 찾아야 했어요. 평천구역 어딘가에 산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2016년 문서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나와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야 했어요. 평천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돈이 없었지만 사람들 틈에 섞여 몰래 탔습니다. 평천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을 테니까요. 장마당을 찾았어요. 장마당에는 모든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장마당 구석에서 담배를 파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다가갔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할머니가 담배를 건넸어요.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대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무슨 정보? 김정은의 스위스 계좌번호 하나요. 할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야? 진짜예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뭘 알고 싶은데? 최철수라는 사람을 찾아요. 신분증을 만드는 사람이요.
할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동 302호야. 하지만 조심해. 요즘 보이부가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오동 302호를 찾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3층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분증 만들러 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철수였어요. 누가 보냈어? 아무도요.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최철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돈 있어? 없어요. 그럼 못 만들어줘. 나가. 하지만 정보는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정보요. 최철수가 웃었어요. 무슨 정보? 보이부 단속 명단이요. 다음 달에 단속할 사람들 리스트요. 당신 이름도 거기 있어요. 최철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아니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모든 기밀을 알고 있어요. 최철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고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증명해봐.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이부는 평양 지역 위조 전문가 8명을 단속할 예정이에요. 당신이 1순위고 2순위는 박영수, 3순위는 김철민이에요. 혐의는 반국가 문서 위조죠.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요. 최철수가 땀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제가 그 문서를 분류했으니까요. 최철수가 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도망쳐야죠. 아니면 저를 도와주세요. 신분증 하나만 만들어주면 더 많은 정보를 드릴게요. 당신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루트도요. 최철수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름이 뭐야? 박순이에요. 1988년생이요. 최철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산망에 접속했어요. 불법이었지만 그는 해킹 기술이 있었습니다. 박순이를 검색했어요. 나왔습니다. 사망자로 나와 있었지만 전산에는 살아있다고 떴어요. 이거 써도 되겠네. 사진 찍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철수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30분 후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완벽했어요. 여기. 이제 너는 박순이야. 고마워요. 그런데 어디로 갈 거야? 북쪽이요. 함경도 쪽으로요. 거기서 국경을 넘을 거예요. 최철수가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해산 쪽에 믿을 만한 브로커가 있어. 이 암호를 말하면 도와줄 거야. 고마워요. 정말요. 그런데 당신도 빨리 도망치세요. 11월 15일 전에요. 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너도 조심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신분증이 있었어요. 박순이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야 했어요.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어요. 함경도 해산행이었습니다. 검표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기차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어요. 보이부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하게 신분증을 건넸어요. 남자가 확인했습니다. 박순희 씨 맞죠? 네. 해산에는 왜 가세요? 친척 집에 가요.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어요. 누군데요? 수배자예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보면 신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을 돌려받았어요. 남자가 가버렸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어요.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국경까지 가야 했고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기차가 자강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눈 덮인 산들이었습니다. 11월 말이었고 북쪽은 이미 겨울이었어요. 해상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어요. 국경을 넘으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줄 돈이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7년 동안 암기한 기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았어요. 비밀 자금, 은신처, 안가 같은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가 떠올랐어요. 2014년 김정은 전용 비상은신처 목록이 생각났습니다. 전국에 27개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자강도 인근에 있었습니다. 위치를 기억해냈습니다. 강계시 외곽 산속이었어요. 좌표도 기억했어요. 북위 40.9도, 동경 126.5도였습니다. 그곳에는 비상 자금과 식량이 보관돼 있었어요. 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외화 10만 달러, 금괴 20개, 비상 식량 6개월치가 금고에 있다고요. 아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강계역이었어요. 작은 역이었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걸어야 했어요.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북쪽으로 15km 가면 산이 나왔어요. 그 산 중턱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추웠습니다. 훔친 옷은 얇았고 방한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2시간을 걸었어요. 산이 나타났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가파랗고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 넘어졌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1시간 더 올라가자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짜리 별장이었어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녹이 슬어 있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담장을 넘었어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거실에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소파와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고급 가구들이었지만 모두 먼지투성이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캔 음식이 몇 개 있었어요. 열어서 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금고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서에는 지하실에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하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주방 바닥에 숨겨진 문이었어요.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무거웠지만 열렸어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내려갔어요. 지하실은 작았고 습했습니다. 벽을 따라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손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금고였습니다. 큰 철제 금고였어요. 전자식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기억해냈습니다. 김정은 생일과 김일성 생일을 조합한 숫자였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소리가 나더니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을 봤습니다. 돈다발이 가득했어요. 달러였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들이 묶음으로 쌓여 있었어요. 금괴도 있었습니다. 작은 금괴 20개가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통조림과 생수가 쌓여 있었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10만 달러였어요. 문서가 맞았습니다. 5,000달러를 가방에 넣었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금괴 하나도 가져갔습니다. 비상용이었어요. 통조림도 몇 개 챙겼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졌지만 괜찮았어요.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보이부도 몰랐어요.
김정은만 아는 비밀 은신처였으니까요. 하룻밤 쉬기로 했습니다. 내일 다시 출발하면 됐어요. 침실을 찾았습니다. 2층에 있었어요. 침대가 있었고 이불도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누웠어요. 부드러웠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어요. 사무실에서는 딱딱한 매트에서 잤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다고요. 사무실을 탈출했고 신분증을 만들었고 돈도 구했어요. 이제 국경만 넘으면 됐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면 자유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보이부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7만 건이 넘는 기밀이요. 그들은 절대 저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요. 제 담당 추격자요. 문서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부 특별 추격팀이 편성됐다고요. 팀장은 박현석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엘리트 요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집요하다고 평가받았어요. 그가 저를 쫓고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통조림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별장을 나왔어요. 눈이 그쳤고 하늘이 맑았습니다. 산을 내려가 도로로 나왔어요.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세웠어요. 해상까지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20달러를 줬습니다. 탔어요. 3시간 후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도시였어요. 압록강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이제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최철수가 준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 암호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어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브로커는 항상 장마당에 있었어요. 해산 장마당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중국 상품이 많았습니다. 밀수품들이요. 국경 도시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평양 말투를 버려야 했습니다. 세련된 억양은 의심을 샀어요. 함경도 사투리를 연습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떠올렸어요. 2017년 지역별 방언 특성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함경도는 억양이 거칠고 종결어미가 달랐어요. 데익, 개스님매, 구만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어 봤어요. 어색했지만 연습하면 될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바꿔야 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장마당 상인들은 낡고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한갑한 데에서 헌 옷을 샀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낡은 두루마기였습니다. $1 주고 샀어요. 공중화 장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이제 평범한 장마당 아줌마 같았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혔습니다. 손도 일부러 더럽혔어요.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사무실 사서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브로커를 찾았어요. 최철수가 준 메모를 봤습니다.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겨울 압록강에 얼음꽃이 핀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브로커가 알아들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장마당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배를 팔고 있었어요. 나이 든 여자들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다가갔어요. 담배 한 갑 주이소. 함경도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담배를 건넸어요. 500원이구만. 돈을 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겨울 압록강에 얼음꽃이 핀다데이. 할머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보냈구만? 최철수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에 강변 창고로 오이소. 3번 창고구만. 혼자 오고 꼬리 달고 오지 마이소. 알았음임매. 시간이 있었습니다.
6시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검문소 위치를 확인했어요. 2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마당 입구였고 다른 하나는 강변도로였어요. 보이부 요원들도 보였습니다. 4명이 순찰하고 있었어요. 제 수배 전단도 봤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위험한 반역자, 발견 즉시 신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사진은 사무실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오후 5시 50분이 됐습니다. 강변으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3번 창고를 찾았어요. 낡은 철문이 있었습니다. 노크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험상궂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말해봐. 겨울 압록강에 얼음꽃이 핀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김태수야. 브로커지. 국경 넘고 싶어? 네. 돈 있어? 있어요. 얼마나? 5,000달러요. 김태수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맞네. 어디서 구했어? 중요하지 않음매. 넘을 수 있구만. 김태수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 수는 있어. 근데 위험해. 요즘 경비가 삼엄해. 수배자 한 명을 찾고 있거든. 알아요. 그게 접니다. 김태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이소. 김태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미쳤어? 너 잡히면 나도 죽어. 안 돼. 돌아가. 기다리이소. 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에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있음매. 7만 건이 넘는 기밀이요. 이걸 한국에 넘기면 큰일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만. 김태수가 멈췄습니다. 진짜야? 진짜예요. 증명해 드릴게요. 당신 이름은 김태수고 1980년생이고 2005년부터 브로커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347명을 넘겼고 보이부에 2번 걸렸지만 뇌물로 풀려났음매. 2019년에는 한국정보원과 접촉했고 그들에게 정보를 팔았어요. 이 정보는 사무실 문서에 있던 거예요. 김태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저는 사무실 사서였음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뿐 아니라 다른 브로커들 정보도요. 그리고 보이부 부패 명단도요. 이 정보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김태수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5,000달러로는 부족해. 1만 달러 줘. 없어요. 5천이 전부예요. 대신 정보를 더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정보요. 김태수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내일 밤에 넘어야 해. 준비가 필요해. 고맙음매. 김태수가 말했어요. 내일 밤 11시에 여기로 와. 검은 옷 입고. 그리고 소리 내지 마. 강을 건널 때 조용해야 해. 알았음매. 그럼 내일 보자.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룻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까요? 여가는 위험했어요. 신분증 검사를 했으니까요. 빈 건물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창고로 갔습니다.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따라와.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웠어요. 달만 떠 있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얼어 있었습니다. 두껍게요.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 경비초소야. 30분마다 순찰해. 지금은 11시 5분이니까 11시 35분까지 안전해. 30분 안에 건너야 해. 중국까지 500m야. 빨리 기어가면 돼.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 얼음이 깨지면 어떡해요? 김태수가 웃었습니다.
11월 말이면 얼음이 30cm는 돼. 안 깨져. 근데 한 구간만 조심해. 중간쯤 가면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 거기는 얼음이 얇아. 10cm밖에 안 돼. 그냥 빨리 지나가면 돼. 어디예요? 김태수가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강 중간에 바위가 하나 있지? 그 바위 왼쪽이야. 20m쯤 돼. 그 구간만 조심하면 돼. 알았어요. 그럼 가자. 11시 10분이었어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올라섰어요. 미끄러웠습니다. 엎드려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추웠어요. 영하 30도였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김태수도 옆에서 기어가고 있었어요. 100m쯤 갔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치라이트였어요. 경비초소에서 쏘는 거였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있었어요. 엎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기어갔어요. 200m쯤 갔을 때 김태수가 속삭였습니다. 저기야. 바위. 조심해. 바위가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요. 바위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얼음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투명했어요. 얇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했어요. 기어갔습니다. 빠르게요. 얼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하는 소리요. 금이 가는 소리였어요. 더 빨리 갔습니다. 10m, 5m, 1m 남았어요.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총 쏜다. 김태수가 속삭였습니다. 계속 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요원이 총을 쐈어요. 총알이 얼음에 박혔습니다. 제 옆이었어요. 다시 쐈습니다. 김태수가 맞았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가, 빨리. 김태수가 소리쳤어요. 계속 기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원이 강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300m, 400m를 갔습니다. 중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둑이 보였습니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최지수, 멈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본명을 불렀어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요원이 50m 뒤에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박현석이었습니다. 제 추격자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 우리는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절대 놓치지 않아. 돌아와. 순순히 따라오면 편하게 죽여줄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어갔어요. 현석이 총을 겨눴습니다. 쏘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 최영수도 1995년에 똑같이 죽었어요. 총살로요. 보이부가 죽였어요. 당신 어머니 박순자도요. 현석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사무실 기록에 있었어요. 당신 부모도 숙청당했어요. 당신도 저처럼 이용당한 거예요. 보이부에게요. 현석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1995년 12월 23일 평양 외곽 처형장에서 총살됐어요. 죄목은 반당 음모였고요. 증거도 없었어요. 그냥 의심만으로 죽인 거예요. 현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어요. 당신은 7살 때 같은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저와 같은 곳으로요. 우리는 둘 다 피해자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현석이 총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어요. 마지막 100m였습니다. 현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50m, 30m, 10m 남았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게 쏜 게 아니었어요. 하늘로 쏜 겁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현석이 저를 놓친 거였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돌아봤습니다. 현석이 강 위에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석이 돌아서서 북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라졌어요. 저는 중국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였어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긴 여정이 계속됐어요. 압록강을 건넌 뒤 30분을 걸었습니다. 중국 마을이 나타났어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연변 지역이었어요. 김태수가 알려준 연락처로 가야 했어요.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이름은 리명숙이었어요. 주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수가 보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리명숙이었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어요.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았어요. 리명숙이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총 맞았어요. 어깨에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리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너 혼자 왔구나. 돈 있어? 있어요. 5,000달러요. 리명숙이 웃었습니다. 부족해.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2만 달러야. 5,000으론 안 돼. 하지만 전부예요. 리명숙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결혼이야. 중국 농촌 총각한테 시집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돈 받고. 싫어요. 리명숙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선택권 없어. 나가. 문을 가리켰어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돌아봤어요. 리명숙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상품이야. 팔아야 돼. 뒤에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어요. 덩치가 컸습니다. 저를 붙잡았어요. 의자에 묶었습니다.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리명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일 산둥성 농촌으로 보낼 거야. 거기 총각이 1만 위안 냈어. 밤새 묶여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명숙이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왔어. 출발해. 남자들이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칸에 저를 밀어 넣으려 했어요. 그때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테이프를 뜯었어요. 저한테 가치가 있어요. 팔지 마세요. 리명숙이 웃었습니다. 무슨 가치? 돈도 없잖아. 정보가 있어요. 북한 비밀 계좌요. 중국에 있는 북한 비자금 계좌요. 리명숙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진짜예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계좌번호, 은행 이름, 금액까지 다요. 리명숙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저를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증명해봐. 리명숙이 말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주세요. 종이를 받았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행 단둥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리철남, 잔액 470만 위안. 이건 김정은 측근 중 한 명이 숨긴 돈이에요. 2018년에 입금됐어요. 리명숙이 종이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확인해 보세요. 은행에 가면 알아요. 리명숙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봐. 남자가 나갔어요. 2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진짜예요. 계좌 있어요. 금액도 맞아요. 리명숙이 저를 봤습니다. 더 있어? 많아요.
중국 내 북한 비자금 계좌가 89개 있어요. 총액 2억 위안 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리명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래하자. 뭘 원해? 날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계좌 정보 10개 드릴게요. 리명숙이 생각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지금 당장 5개 줘. 나머지 5개는 한국 도착하면 주는 거야. 알았어요. 종이를 더 받았습니다. 5개 계좌를 적었어요. 리명숙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남자에게 다시 보냈어요. 다 확인해. 남자가 나갔습니다. 다음 날 돌아왔어요. 전부 진짜예요. 리명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너 똑똑하구나. 베이징으로 보낼게. 거기서 한국 대사관 가면 돼. 하지만 위험해요. 리명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한테 요청했어. 너 찾고 있어. 수배령 내렸어. 베이징 가는 동안 조심해야 돼. 알아요. 리명숙이 가짜 신분증을 줬습니다. 이것 써. 조선족 신분증이야. 이름은 김순이야. 고마워요. 리명숙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난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준 계좌로 평생 먹고 살 거야.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다음 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베이징행이었어요. 30시간 걸렸습니다. 기차에 탔어요. 3등 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씩 가고 있었어요. 30시간 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역은 거대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어요.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2019년 해외 공간 주소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오양구 동직문회대로에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어요. 북한이 중국 공안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일단 숙소를 찾았어요. 싼 여관이었습니다. 하룻밤 묵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중국어 문서도 많이 봤었거든요. 뉴스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자가 베이징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각국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북한이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제가 가진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7만 건의 기밀이요.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원할 겁니다. 이제 베이징은 전쟁터가 됐어요. 저를 차지하기 위한 정보 전쟁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서양인 같았고, 한 명은 동양인이었고, 한 명은 중국인 같았어요. CIA, 국정원, 그리고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서 전철을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뛰어내렸어요. 따라오던 사람들이 전철에 갇혔습니다. 따돌렸어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 세력에게만 정보를 주면 위험했어요. 다른 세력들이 저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조금씩 정보를 흘려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PC방을 찾았습니다. 중국에도 PC방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만들었어요. 익명 이메일이요. 그리고 3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그리고 중국 공안이요. 제목은 사무실 기밀정보 제공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저는 북한 사무실 사서였고 7만 건의 기밀을 알고 있다고요. 정보를 나눠드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요. 그리고 샘플을 줬습니다. 각 나라에 관련된 정보를요.
미국에는 북한의 미국 내 공작원 명단 3명을 줬어요. 한국에는 남북 비밀 접촉 기록을 줬습니다. 중국에는 북한 고위층의 중국 내 비자금 계좌를 줬어요. 모두 진짜 정보였습니다. PC방을 나왔습니다. 30분 후 휴대폰을 샀어요. 중국 선불폰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와 있었어요. 3곳 모두에서요. 빨랐습니다. 모두 만나자고 했어요. 정보를 더 달라고요. 미국 CIA에게 답장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왕푸진 거리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요. 한국 국정원에게는 오후 4시 같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는 오후 6시라고 했어요. 시간차를 뒀습니다. 한 번에 만나면 위험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가와서 앉았어요. 지수 씨? 네. 저는 CIA 베이징 지부 존슨입니다. 악수했어요. 정보를 더 주실 수 있나요? 존슨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망명시켜주세요. 존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워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으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가까워요. 위험해요.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정보를 더 주세요. 샘플로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적었어요. 북한의 중동 무기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시리아, 이란과의 밀거래 기록이요. 존슨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단한데요. 더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안전이 보장돼야줘요. 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상부에 보고할게요. 연락드릴게요. 일어나서 나갔어요.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 국정원 요원을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이름은 김민수였습니다. 지수 씨, 한국으로 가시죠.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킵니다. 정보를 주세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남한내 공작 조직 명단을 적었어요. 김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오후 6시 중국 공안을 만났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이름은 왕리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추방할 수도 있어요. 북한 요청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보를 주면 생각해 볼게요. 종이를 깨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중국 내 부동산 목록을 적었어요. 왕리가 받아서 봤습니다. 흥미롭네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여관으로요. 피곤했어요.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요원 김민수였어요. 빨리 나오세요. 위험해요. 뭐가요? 북한 암살조가 왔어요. 이 여관 주변에 있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짐을 챙겼습니다. 따라 나갔어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요?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요. 한국 대사관 근처에요. 내일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돼요. 고마워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꼭 지킬 겁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베이징 외곽이었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대사관으로 갈 거예요. 제 동료가 지킬 겁니다. 안심하세요. 고마워요. 김민수가 나갔어요. 방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국정원 요원이에요. 오늘 밤 여기서 함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어요. 박지연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마셔요. 피곤하시죠? 받아서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박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내일이면 대사관에 갈 수 있어요.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사무실이 정말 그렇게 비밀스러워요? 네. 지하 50m에 있어요. 출입구가 하나뿐이고요. 대단하네요. 거기서 정말 모든 기밀을 보셨어요? 네. 7년 동안 매일 봤어요. 박지연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박지연은 친절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탈출 과정, 중국에서 겪은 일, 정보 내용 같은 것들이요. 대답했어요. 조심스럽게요.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됐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네. 물론이죠. 박지연이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자유예요. 대사관만 가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지연이 한 말 중에요. 모든 기밀을 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요. 억양이 약간 이상했어요. 보셨어요? 부분이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남한 사람이 쓰는 억양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015년 보이부 요원 언어 교육 교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남한 말투를 연습하는 교재였습니다. 거기서 본 실수가 바로 그거였어요. 존칭 억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북한 사람이 남한 말을 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이 가짜일 수도 있었어요. 보이부 요원일 가능성이요. 함정이었습니다. 김민수도 가짜일 수 있었어요. 아니면 매수당했거나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열쇠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가져오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이 나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가워졌습니다. 화장실이요. 거짓말 마세요. 도망가려 했죠. 박지연이 총을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어요. 겨눴습니다. 앉으세요. 조용히요. 선택이 없었습니다. 앉았어요. 박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물었습니다. 박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이부 6국 소속 송미화예요. 당신을 데려가러 왔어요. 김민수는요? 우리 편이에요. 돈을 많이 줬거든요. 중국 공안도 매수했어요. 당신은 갈 곳이 없어요. 순순히 따라오세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송미화가 웃었습니다. 죽겠죠. 당연히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정보를 드릴게요. 원하는 거 다요.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요. 송미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위험해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나아요. 총구가 제 이마를 겨눴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낮췄어요.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소리가 났어요. 총알이 소파에 박혔습니다. 일어나서 송미화에게 달려들었어요. 송미화가 다시 쏘려 했습니다.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총이 떨어졌어요. 송미화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얼굴에 맞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반격했어요. 배를 쳤습니다. 송미화가 비틀거렸어요. 탁자 위에 열쇠를 잡았습니다. 문으로 뛰었어요. 열쇠를 넣고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뒤에서 송미화가 달려왔습니다.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5층이었습니다. 빠르게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였어요.
밤이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송미화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큰 길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요. 빨리요. 기사가 출발했어요. 뒤를 봤습니다. 송미화가 거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했습니다. 국정원도 믿을 수 없었어요. 혼자 대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택시가 한국 대사관 근처에 멈췄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경찰이 막고 있었습니다. 내렸어요. 걸어가야 했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어요. 200m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이 대사관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검문소가 3곳이나 있었어요. 군중 속에 섞였습니다. 관찰했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 사진을 줬을 테니까요. 정면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을 뒤졌어요. 7만 건의 기밀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요. 2020년 북한 비밀교신 암호 체계가 떠올랐습니다. 지도부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암호였어요. 그 암호를 이용하면 주목을 끌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광고를 띄우고 있었어요. 해킹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2018년 보위부 사이버전 교범을 떠올렸습니다. 중국 전광판 시스템 해킹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가능했습니다. PC방을 찾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해킹 툴이었습니다. 전광판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뚫었어요. 10분 걸렸습니다. 성공했어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북한 비밀교신 암호였어요. 백두산 1호 긴급 귀환 요청. 좌표 39.9, 116.4, 사무실 기밀 보유. 즉시 보호 요청. 이 암호는 세계 정보기관들이 주목하는 코드였습니다. 특히 사무실이라는 단어는 민감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사관 앞 전광판이 바뀌었어요. 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크게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SNS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10분 후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중국 언론, 외국 언론 할 것 없이 다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 대사관 앞을 찍었습니다. 전광판을 찍었어요. 무슨 의미냐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PC방을 나왔습니다. 대사관 앞으로 갔어요. 언론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대사관 정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중국 공안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때문에 함부로 못 움직였어요. 50m 앞까지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어요. 저기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공안이 정문을 막고 있었어요. 돌파해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을 뚫고 달렸어요. 공안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기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30m 남았습니다. 공안 2명이 막아섰어요. 몸을 낮춰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20m, 10m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뒤에서 손이 제 옷을 잡았어요. 공안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졌지만 계속 뛰었어요. 5m 남았을 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정문역 골목에서요. 남자였습니다. 박현석이었어요. 제 추격자요.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겨눴어요. 멈췄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현석아. 불렀습니다. 이름으로요. 현석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부모님 얘기 기억해요? 압록강에서 제가 한 말이요. 다 진짜예요. 확인해 봤어요? 현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구가 떨렸어요. 당신 가족 명단도 알아요. 현석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 박현주, 1992년생, 2015년에 탈북 시도하다 잡혔어요. 지금 회령 정치범수용소 18호에 있어요. 수감번호 4780이에요. 어머니 박순자도 같이 있어요. 수감번호 4781이에요. 현석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사무실 문서에 있었어요. 2015년 11월 23일 수감됐어요. 죄목은 탈북 시도와 반국가 음모였어요. 당신은 보위부 요원이니까 연좌제를 면했지만 가족은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눈물이 현석 눈에 맺혔습니다. 총이 내려갔어요. 가. 작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 고마워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마지막 5미터였어요.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경비원이 나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중국 공안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었습니다. 안전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해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왔어요.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탈북자예요. 보호해주세요. 경비원이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영사님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줬어요. 마셨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지수예요. 북한 사무실 사서였어요. 영사님 눈이 커졌습니다. 사무실이요? 전광판 메시지가 당신이었어요? 네. 영사님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급히 보고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대사관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사님과 직원들이 계속 질문했어요.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탈북 경위를 물었고 사무실에 대해 물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아직 모든 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정식으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세기가 준비됐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오후 2시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부모님 사진뿐이었어요. 영사님이 말했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으로 가시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사관 정문이었어요.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SUV였어요. 탔습니다. 영사님도 함께 탔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창문으로 봤습니다. 한 남자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박현석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에 총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워주세요. 영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차가 멈췄습니다. 내렸어요. 정문으로 갔습니다. 철문 너머로 현석이 서 있었어요. 현석아. 불렀습니다. 왜 왔어요? 현석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어. 내가 한 말. 다 진짜였어. 동생이랑 어머니가 수용소에 있어. 내가 몰랐어. 보위부가 숨긴 거야. 미안해요. 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쫓았잖아. 죽이려고 했어. 할 수 없었어요. 명령이었으니까. 현석이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명령. 우리 인생은 다 명령이었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도 그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석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뭔데요? 동생이랑 어머니 구해줘. 내가 가진 정보로 거래해.
국제사회를 움직여서 수용소를 해체시켜. 그럼 우리 가족도 나올 수 있을 거야. 할게요. 약속해요. 현석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넌 강해. 끝까지 살아남았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당신도 넘어와요. 여기로요. 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내가 넘어오면 동생이랑 어머니가 죽어. 연좌제로. 차라리 나는 여기 남아서 그들을 지킬 거야. 안에서. 이해했어요. 그게 현석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이요. 잘 살아요. 현석이 말했습니다. 자유롭게요. 우리 목까지. 당신도요. 언젠가 다시 만나요. 자유로운 곳에서요. 현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현석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어요. 뒷모습을 봤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씩씩했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차로 돌아갔습니다. 탔어요. 출발하자. 영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어요. 1시간 걸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VIP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였지만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탔습니다. 좌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중국이었어요. 엔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를 냈어요.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하늘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님 사진을 꺼냈어요. 만졌습니다. 엄마, 아빠 해냈어요. 저 살아남았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2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육지가 보였어요. 한국이었습니다. 고향이었어요. 27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요.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낮아졌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덜컹거렸습니다.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VIP 입국장이었어요.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악수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원 확인을 했어요.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어요. 제 번호였습니다. 최지수로 등록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세요?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통일부 건물이었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떤 곳인지, 무엇을 보관하는지,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요. 관계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건 역사상 최대의 정보예요. 북한 정권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첫째, 제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분들은 반역자가 아니었어요. 정치 투쟁의 희생자였어요. 둘째,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시켜 주세요. 거기 갇힌 사람들을 구해 주세요. 박현석의 가족도 포함해서요. 셋째,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유령처럼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시작하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7만 건의 기밀을요. 하나하나 말했어요. 김정은의 비자금, 고위층 부패, 해외 불법 거래, 핵시설, 수용소 실태까지요. 한 달 동안 증언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요. 녹음됐고 기록됐어요. 국정원이 검증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어요. 놀라운 정보였습니다. 유엔에 보고됐고 미국, 중국, 일본에도 전달됐어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유엔 안보리가 소집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였어요. 제 증언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어요.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웠습니다. 27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고 그중 20년은 지하실에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배웠어요. 은행 쓰는 법, 버스 타는 법, 마트 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27년 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서관 사서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사서였고 여기서도 사서였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웠어요. 누구나 책을 볼 수 있었고 금지된 것이 없었습니다. 좋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탈북민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처음 누리는 일상이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정치범을 석방했어요. 국제 압력 때문이에요. 그중에 박현석 씨 가족도 있어요. 중국을 거쳐 곧 한국으로 올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현석의 가족을 구한 겁니다. 고마웠어요. 2주 후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현석 어머니와 동생이었어요. 안았습니다. 현석은요?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북한에 있어요. 우릴 보내고 남았어요. 이해했습니다. 현석은 선택했어요. 가족을 살리고 자신은 남는 걸요. 언젠가 그도 자유를 찾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요. 사무실에서의 20년 탈출의 여정, 자유를 찾기까지의 과정을요.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간하기로 했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사무실의 유령이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변화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의미 있었습니다.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국제기구에서 초청했어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 도서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요. 더 이상 남의 비밀을 지키는 유령이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최지수로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해요.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자유롭게요.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세상이에요. 펜을 놓고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현석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북한에 남은 사람들도 언젠가 이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요. 제가 시작한 변화가 계속될 거라고요. 수용소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거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증언하고 쓰고 싸울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유령이 아닙니다. 스스로 역사를 쓰는 사람이에요. 최지수 사무실의 유령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증인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